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호모 사피엔스가 얼마나 길고 복잡한 진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라는 생물종의 기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학교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 정도밖에 모릅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조차 이 최고로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교육은 허술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기적적으로 사람으로 변했다니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대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에게 인류 조상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쥐부터 다람쥐까지. 슬기로운 사람, 즉 호모 사피엔스는 아시다시피 포유류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통수 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종, 인간속, 인간과, 영장목, 포유강, 척삭동물, 동물계, 그리고 도메인은 진핵생물.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에 나온 몇 가지 분류는 생략하고 진핵생물, 동물, 척삭동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부터 시작할게요. 포유류는 공룡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적어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포유류는 페림계에서 가장 진화한 동물이었던 태고의 수국류에서 나왔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른바 키노돈류라고 불리는 수국류 속의 그룹입니다.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공룡을 약진시키게 될 페름기의 대량 멸종으로 수국류의 지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초 포유류 연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공룡들에 의해 쫓겨났던 포유류들은 너무 작아서 화석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또 어디서부터 순수 키노돈류가 아니고 진정한 포유류가 된 것인지 명확한 선을 긋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유류였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태고 생물종을 포유류라는 그룹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포유류 중 하나로 약 2억 2천만 년 전인 삼첩기 후기, 현재 미국에 살았던 아델로 바실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델로 바실레우스야말로 모든 포유류의 조상, 즉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그것은 쥐와 같은 소형 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작은 곤충이나 식물의 종자였을 것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현생하는 오리너구리나 짧은 코가시 두더지처럼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를 젖을 먹여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생대 전 기간 동안 포유류는 조금씩 자손을 늘려가며 진화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로 판단하면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의 중요한 조상, 즉 가장 오래된 영장목 동물종은 약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그 종의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화석이 없기 때문에 이 조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초로 나타난 영장류 중 화석 연구가 가능한 것은 플루가트리우스입니다. 공룡 멸종 바로 뒤 6,60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대국적으로 보면 그 천재지변은 본격적인 진화라는 붐을 일으켰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무수한 신종 생물들이 어머니 자연에 이끌려 무대에 올라 사라진 도마뱀들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동물들의 대부분은 포유류와 조류였습니다. 우리 조상일지도 모르는 플루가트리우스는 원숭이이면서도 다람쥐처럼 생겼는데요. 아델로 바실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고 10cm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잡식으로 곤충이나 과실을 먹이로 삼았고 어쩌면 나무 열매나 도토리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플루가트리우스에게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포식자 인룡들은 이미 멸망했고 하늘을 날아 플루가트리우스를 잡아먹는 새들도 인룡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숨어있는 플루가트리우스를 습격할 고양이 같은 포식자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 같은 원숭이는 비교적 단기간에 태어나 고향인 북아메리카에서 크게 서식지를 넓혀 수백만 년에 걸쳐 번성했습니다. 인간의 중세. 그 후 6천여만 년의 시대는 이른바 중세입니다. 이제 세피아 색깔 고생물학상의 고대는 아니지만 아직 원시인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시대로 여러 종류의 영장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영장류 동물들 중에는 흥미로운 것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대략적인 흐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루가트리우스와 그에 가까운 종의 동물은 지구의 거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중에는 조상들과 비교하면 이미 충분히 몸집이 커진 것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나 여우원숭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수상 생활을 하며 작은 사냥감이나 식물성 먹이를 먹이로 삼고 있어 먹이 사슬의 정점과는 인연이 먼 존재였습니다. 약 3천만 년 전의 지구 한랭화는 원시적인 영장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한랭화로 남극 대륙의 얼음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조상과 친척은 아프리카, 미국, 아시아의 온난한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생하는 다양한 영장류들은 모두 이 기후 대변동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에서 온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조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글리포피테쿠스가 있었는데요. 글리포피테쿠스는 1650만 년 전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중앙 유럽 어딘가에서 출현했습니다. 가장 초기 유인원의 일종으로 여겨집니다. 글리포피테쿠스로부터 어쩌면 인간상과 유인원, 드리오피테쿠스가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리오피테쿠스 속에는 많은 종이 있었고 그 중에는 사람, 침팬지, 고릴라의 공통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에 해당하는지는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드리오피테쿠스 속 종은 체중이 40kg에서 50kg 정도인 동물로 주로 과일과 꿀을 먹었습니다. 1100만 년 전부터 1200만 년 전 이후의 시대에 남유럽, 아시아, 동아프리카의 넓은 범위에 서식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에 따르면 현생 인류와 근현 고릴라와 침팬지로 가는 길은 약 700만 년 전에서 800만 년 전에 분기했습니다. 이 시대를 산 것이 그레코피테쿠스, 큰 원숭이입니다. 그 이름대로 뼈는 그리스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레코피테쿠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원숭이의 조상이거나 적어도 원숭이에 가까운 종의 동물이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에케호모, 진정한 인간. 호모속, 일명 인간속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에 따르면 우리의 기원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이동한 그레코피테쿠스나 그 근현종으로부터 사헬란트로푸스, 오로린, 아르디피테쿠스 등이 탄생했습니다. 전통적인 인간 진화 모델에서 인류는 아르디피테쿠스로부터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르디피테쿠스의 후손이거나 아르디피테쿠스 속의 한 그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룹이에요. 이전의 이해와는 달리 인류 진화사의 대부분에서 여러 종류의 인간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동물치고는 높은 지능을 가진 직립보행 원숭이였습니다. 사바나에 살면서 몇 개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큰 집단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각각의 가족에게는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이 있었습니다. 암컷은 새끼가 자라면 가족을 떠나 다른 수컷을 찾았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서도 다양한 종이 있고 음식도 같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베리류나 초목의 뿌리, 과실을 식량으로 삼았으며
어쩌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작은 동물을 사냥하여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파생됐다는 설에 반대하며 오로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 케냐 정글 주민에 대해 알게 된 건 2000년이 되어서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로린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는 달리 다리를 완전히 똑바로 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퇴골을 포함한 골격의 몇 가지 세부사항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오로린이 현생인류와 더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로린에서 파생되었다는 설이 증명된다면 아르디피테쿠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사바나 주민들은 후대에 자손을 남기지 않고 멸종한 개통수 가지의 끊긴 부분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 교과서도 다시 써야 하죠. 명예로운 인간이라는 이름을 받은 최초의 종은 재주 좋은 사람, 호모 하빌리스였습니다. 올도한 문화라는 완전한 고고학적 문화와의 연관성을 연구자들이 인정한 최초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빌리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돌을 쪼개서 가공할 수 있었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오로린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출현한 건 약 23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호모 하빌리스에서 파생된 것이 호모 루돌펜시스고 그 다음에 호모 에르가스테르이라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호모 에르가스테르는 큰 사냥감을 사냥하는 법을 습득했고 덕분에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똑똑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호모 에르가스테르 때 뇌에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사람, 호모 에렉투스가 되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아종에 유명한 자바 원인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른바 아슈르 문화는 호모 에르가스테르나 호모 에렉투스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슈르 문화는 17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일어났고 프랑스에서 인도네시아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아슈르 문화의 사람들은 이미 불을 사용하여 간이 마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다리나 뗏목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야말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에서는 매우 많은 종이 파생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종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한때 인류의 직접 조상으로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의 땅에 대대로 살았던 집단에 속하는 현재 사람의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탈인의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적어도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진화한 것은 아닙니다. 현생 인류와 호모 에렉투스 후손들의 출현 시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는 크로마뇽인이 약 7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시대의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 현생 인류에게는 20만 년 이상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확히 20만 년 전에 지금의 인류 모두가 계승하는 외가인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진 한 여성,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따라선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그녀가 지구상에서 단 한 명의 여성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수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후손들이 다른 여성들의 후손들을 몰아냈다는 뜻입니다. 현생종 호모 사피엔스들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을 몰아냈습니다. 최근 3만 년간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종으로 인간 속에서 단 하나의 종입니다. 고생물학은 여기서 다른 학문, 고고학이나 역사학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 영상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억 년 이상의 긴 길을 걸어왔는데요. 공룡에 놀라면서
그늘에 숨은 난생쥐로 시작해 돌가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볼 수도 있는 현생 인류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것이 아직 많고 아주 간단하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 영상의 거의 모든 섹션은 통째로 한 개, 아니 몇 개의 영상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또 다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주제에 관한 영상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